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지학사 5-2 단원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의사소통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가 어렵진 않을 거고 관습이라는 건 이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선생님은 조금 쉽게 설명할 때에는 습관이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습관이랑 비슷한데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습관처럼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사용하는 그런 표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러면 실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관습의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 자, 그래서 내용, 이해라는 것은 바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속담, 격언, 관용 표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의미와 쓰임 그것을 묻는 문제가 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 분석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언어는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언어 공동체란 하면서 이게 쭉 나오죠. 여기서 언어 공동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인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미국은 미국말 쓰고 일본은 일본말 쓰고 한국은 한국말 쓰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는 꼭 국가가 언어 공동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국가 단위로 나눠지지만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은 언어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억양이나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문자와 언어 자체는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의미로 보면은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보다도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60, 70대 되신 어르신들하고 언어 사용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렇게 다른 것들도 언어 공동체가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노래,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의 노래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약간 문학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울었던가도 나오죠. 그러면 그리워서 울고 있어. 뭐예요? 바로 이별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너를 지우려 해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리움에 울다 지쳐서 잠드는 그런 과거의 노래가 있다면 현재의 노래는 최근의 노래는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별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세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소제목이었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두 노랫말이었고, 보시면 상황에 대한 두 화자의 반응이 다른 것을 통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틀린 선지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상황에 대한 두 화자의 반응이 다른 것 맞죠? 왜냐면 가는 이제 좀 소극적인 그런 대처를 보였다면 나는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
그런데 그것을 통해 보편적 감정을 알 수 있다. 이게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나눠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감정도 사실 드러나지. 이별하면 슬프다는 거. 그렇지만 이 통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반응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별을 하면 슬프다라는 보편적 감정은 알 수 있었다.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인데 반응이 다른 것을 통해 보편적 감정을 안다? 이렇게 보면 틀렸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내려가 볼게요. 만화가 드러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 모자를 쓴 분이 지하수 등록하는 거 얼루 가야 데카마시 이렇게 마시라고 하는데 되게 생소한 사투리죠. 이거 제주도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을 쓰는데 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하니까 이 모자를 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좀 반가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왜 그럴까? 자, 내려가서 봅시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 대표적으로 지역 방언이죠. 지역 방언은 다른 지방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순 있지만 단점. 같은 지방 사람끼리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장점.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 연두색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뭐냐면은 가장 핵심.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단점, 친근감이 느껴지는 게 장점. 이거를 조금 말을 바꿔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또는 뭐 지역에 따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단점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장점은 같은 언어를 쓰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날 일은 없지만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렇게 뭐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주로 있겠죠. 외국이니까. 그런데 동양인, 정확히는 그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인 그렇게 생긴 사람이 보여. 그러면 일단 반가워. 일단 반갑고 그 사람이 한국, 중국, 일본인 중에서 한국인이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걸 듣잖아. 듣기만 해도 반가워요. 나는 지금 외국에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뭐 대만이나 그런 곳에 있는데 한국인이 한국어를 쓰는 걸 보니까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선생님이 실제로 예전에 이제 이 시국이 되기 전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서 이제 뭐 막 이런저런 뭐 군것질거리를 사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군것질 너무 많이 하면 이따 밥 못 먹으니까 군것질 조금만 해라 이러고 어떤 아주머니가 딸한테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참 반갑더라고. 자,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그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sorry라든지 thank you라는 말을 되게 자주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 때 많이 배우는 회화가 How do you do 하면은 I'm fine, thank you 하잖아요. I'm fine 이라고만 해도 되고 fine 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thank you라는 말을 엔간에서는 덧붙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지 않더라도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이 있고 외국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만 외국의 문화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고 한국의 문화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행동, 뭐 미소일 수도 있고 또는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냥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며 발전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언어 공동체는 담화 관습을 공유한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 얘기라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담화 관습의 예로 겸양어법, 완곡어법, 관용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언어 활용 방식의 어떤 흐름, 방향, 특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겸양어법 순차적으로 겸양어법은 뭐냐?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형성되었으며 말할 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또는 변변치 않지만 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런 표현들 어른들이 이제 격식 차릴 때 쓰는 것 종종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차린 것이 많이 없니? 아니에요. 엄청 많이 차려놓고서는 그렇게 말해요. 또 변변치 않다고 엄청 비싼 선물 사놓고도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은 자신이 준비한 것을 이거 차리느라 뒤지는 줄 알았으니까 뭐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요즘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친한 친구끼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한테 격식을 차릴 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을 뻔했어요. 다 드셔야 돼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나 정성을 낮추는 거야.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음이라는 거에서 이 자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노력이라든지 정성을 낮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자신이 준비한 선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겸양어법의 개념. 완곡어법은 간접적이거나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인데요. 직설적인 표현이 아무래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가 쉽죠. 그것을 고려해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 이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시면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돌아가셨다나 세상을 떠났다. 이게 죽었다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좀 입안에 직접적으로 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반영된 거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 업무적인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서 뭐 사망했습니다 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돌려 말한다. 그러면 중요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또 그런 어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언어 소통 상황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안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아래 이거 닭 타고 가지 닭 빌려 타고 가지 이거 꽤 재밌는데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여기서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말 잡아먹고 닭 빌려서 타고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을 써보자면은 말을 잡을 건 아니고 닭 잡아서 안주로 내와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상대한테 야, 너 치사하게 왜 그래? 야, 닭 좀 잡아. 닭 잔뜩 있구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싫어 안 잡을 거야. 저거 뭐 다 쓸 데 있어. 다 막 어디 주기로 했어. 팔아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뻗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통 관련 단원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용돈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조건 달라고 우겨서 받아내는 건 그거는 말하자면 어머님께서 그냥
말싸움하기 싫고 뭐랄까 사춘기 자식 뭐 신경 건드려서 좋을 거 없으니까 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시지만 기분 좋게 주신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필요한 용돈을 받아냈으니까 좋겠지만 기분이 막 유쾌하진 않을걸. 근데 이렇게 좀 재치 있는 말을 통해서 어쨌든 목적은 엄마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용돈이잖아. 그죠? 어머님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지간해서는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달랄 때마다 용돈을 자꾸만 주면 혹시 애가 좀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하고 좀 그런 개념이 잘 안 잡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또 쓸데없는 데에 돈 쓰기보다는 좀 아껴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들지 말고 쓸 데가 없는 데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잘 재치있게 말해서 기분 좋게 용돈 받을 수 있거든.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할 때에는 상대의 길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대가 거부감을 갖지 않게 어떤 그 우회적인 이런 완곡한 말하기를 잘 활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보면은 관용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관용 표현이라는 건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쓰이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속담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냥이 뭐 어떤지 모르니까 한 10만원이라고 치자. 10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해서 그 빚을 갚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야. 외국인한테 이 속담 들려주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1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고는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고 안 갚아.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말 한마디를 잘 하면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아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장은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좀 뭐 갚기가 어렵지만 정말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천냥빚을 갚지는 못해도 당장 갚아야 될 상황을 넘어가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속담이 앞에서 출제 유형 베스트 말할 때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 속담과 관련된 사례가 제시가 되었어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속담의 경우는 이 표가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표가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속담이 다르게 쓰이는 예시예요. 과거에는 서당께 3년에 풍월한다. 서당에서 오랫동안 기른 개는 개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서당이 없어지고 풍월도 잘 모르니까 식당 개 3년에 라면 끓일 줄 안다.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본래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예요. 본래의 의미는 그거잖아. 어떤 일에 주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알게 모르게 배우고 익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안 바뀌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말에서는 과거에는 못할 것 같으면 시도도 하지 마라 이거였는데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뭐 천민이나 평민이 양반을 사랑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양반과의 결혼은 오르지 못할 나무니까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게 과거의 어떤 표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어? 오르지 못할 거여도 쳐다보기라도 해라. 또는 오르지 못할 거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이게 뭐냐면은
속담의 의미가 시대에 맞게끔 바뀌었는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게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서당과 풍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단어만 바뀐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오르지 못할 나무에 대한 이 속담의 변화는 의미도 바뀐 거. 이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첫 번째 속담으로 알 수 있었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걸 두 번째 속담으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신문기사라기보다는 뉴스죠. 뉴스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맞죠? 하셨습니까? 인생짤, 심쿵, 핵꿀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여기서 여러분 인생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쿵은 심장이 쿵쿵거리다 에서 앞글자를 따온 건데, 심장 사전에 있는 말, 쿵쿵 사전에 있는 말. 근데 인생짤의 짤 사전에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르다에서 자르로 바뀌었고, 다시 짜르에서, 그러니까 자르가 다시 짜르로 바뀌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잘리다 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 있잖아요. 자에서 짜로 바뀌는 이 과정부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쓸 때 세게, 그러니까 세게 때리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를 세게 때리다 이렇게 말하죠. 된소리 발음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된소리가 아니니까 인생 짤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인생 잘 이거거든.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그런 거고, 게다가 잘림 방지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글에 대해서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서 자신의 글이 잘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그 문화에서 비롯된 말이죠. 따라서 신조어 중에서도 이제 약간 말하자면 어법에 맞지 않는 신조어, 심쿵 같은 거는 어법에 맞는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근거 없이 앞글자만 따온 거, 그게 조금 이제 그 어법에 안 맞다면 안 맞는 거. 자, 그렇게 되고요. 뭐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아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어에는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인생짤 같은 말, 물론 쓰지 말라는 거 아니고 뭐 나쁜 말이라는 것도 아닌데 알고 쓰는 게 좋아요. 자르다에서 자르다라고 이렇게 넘어간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쓰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겠죠. 선생님도 당연히 사람이고, 또 뭐 아주 늙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사석에서는 편하게 비속어도 쓰고 이런 뭐 유행어도 쓰고 오진다 지린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래도 어떤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쓰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쓰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학습활동 지문, 이게 보시면 그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중국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 이제 그 어떤 유충열이라는 영웅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소설인데, 중심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언어 사용이 중요해요. 보시면 슬프도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국록을 먹으면서 자식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 아이를 갖고 아니죠. 꼭 아이를 갖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된다는 건, 되려면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됐을 때, 진짜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지?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진짜 짜증나네. 어떤 자식들이 다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뺏어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탓보다는 다소 남 탓을 좀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말을 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하는 말, 유심이라는, 이게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아빠예요, 정확히는. 상공이 무후함, 애가 없다는 건 첩이 박복하여, 첩은 여기서 여성이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에요. 박복하여, 운이 없어서 그런 건데 라고 하면서 이 유심이라는 이 자식이 없는 남성의 부인이 또 자기 탓을 하면서 말해요. 어때? 되게 훈훈하지? 서로가 다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과거의 말하기 방식 중에 특히 겸양어법과 관계가 좀 깊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겠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산에 좀 뭐 아름다운 산에 가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산신령님 자식 하나 점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충문을 읽으면서 간단한 제사를 드려요.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우선 첫 번째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글을 읽고 보인 반응, 이게 쉽게 말하면 글에 대한 내용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답을 좀 중심으로 가보자면 3번 보세요. 관용 표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하겠구나. 자, 여기서 관용 표현은 사실 그 기존의 사전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표현이니까 창의력이 필요한 건 맞지.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혼자서 나는 이제부터 안경을 씹다라는 표현을 쓸래. 안경을 씹다가 뭔데? 그게 뭐냐면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두고 막 이제 뭐 생활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나쁜데 멋있어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안경을 안 쓴 거를 안경을 씹다라고 할래. 만약에 이런 말을 만들었어. 여러분들 그거 쓸 거야, 안 쓸 거야? 물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혼자서만,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 혼자서만 그런 말을 계속 쓴다. 그게 하나의 관용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용어라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사용해야지만 언어로, 그러니까 표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속담 검색하면 속담 사전에서 나오죠. 근데 안경을 씹다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올걸? 그게 관용어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5번을 볼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 그것에 대한 비교. 근데 이거는 문제의 답은 이미 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알 거고, 그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기억이 뭐인지 니은이 뭐인지를 간단하게 쓰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는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현재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면서 하면 문제를 풀면 좋아요. 물론 안 해도 나는 쉽게 풀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웬만해서는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보시면 앞에 페이지에 본문이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있고, 뒤에 페이지에 선지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신경 쓰이고 집중력 흐트러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시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이 필요하겠고, 답은 5번. 화자의 반응은 다르지만 보편적 감정을 알 수 있는 거인데 통해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감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느낄 만한 감정인데, 이게 뭐 문화가 다르든 국가가 다르든 또는 시대가 다르든 그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
뭐 그리움일 수도 있고 슬픔이나 또는 뭐 기쁨, 사랑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는 관용 표현의 사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관용 표현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답은 1번이에요. 눈이 커서 눈에 잘 띄어. 이거는 그냥 사전적 의미의 표현일 뿐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의 관용 표현은 이 자체가 하나의 속담이죠. 구슬이라는 거는 재능이나 재료 이런 뜻이고 서말이라는 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꿰어야 보배지라는 거는 꿰어야 한다. 그러니까 갈고 닦아야, 재능을 갈고 닦아야 보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서는 발이 넓다. 이것은 인맥이나 아는 사람의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뭐냐? 이것은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인데 실제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기다릴 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관용 표현. 5번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것도 속담인데 이제 익었다라는 것은 나달, 쉽게 말하면 쌀알이죠. 쌀알. 쌀알이 많이 맺혀 있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마치 사람의 겸손한 태도와 관계가 깊어 보이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건 사람이 갖추어진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된다. 또는 겸손한다. 겸손한다? 겸손하게 행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다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